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아기 엄마가 되는 결혼 3년차 30대 여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던 중 사연 읽어주는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제가 경험한 거짓말 같았던 기적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3살이면 말도 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 주머니에는 이모라는 사람이 적어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편지 속엔 제 이름, 제 생일과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인 자기가 저를 부탁받았는데 경제적인 여건과 다른 가족이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앞에 세워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그냥 고아원 앞에 세워놓은 것 같다고 원장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당시 저녁 9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가 눈만 꿈뻑이며 고아원 문 앞에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 그 고아원은 제 집이 되었고 언제부터 목에 걸고 있었는지 모르는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를 한 채 저는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저는 늘 혼자 놀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원장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너는 참 어린애가 쓸쓸해 보였어. 다른 애들이 너랑 놀고 싶다고 편지도 쓰고 손도 내밀었는데 너는 그냥 쳐다만 봤다니까. 저 어린 게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럴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네가 방실방실 웃는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이었단다. 저는 그렇게 한결같이 원장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을 먹고 비로소 씩씩해졌어요. 누가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죠. 하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학비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보호 종료 기간이 되어 받게 된 돈은 사실 한 사람이 자립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요. 그래서 5년 가까이 고시원 생활을 했었죠. 솔직히 혼자 지내고 주거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고시원만 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엔 작은 사무실 격리로 출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혼자 수능 공부를 했어요. 대학은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최대한 모아 등록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기를 2년 정도 걸려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하는 데는 총 6년이 걸렸는데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 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브랜드 회사의 홍보팀에 입사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어쩐지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기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살던 집도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희 20대는 거의 끝이 났더군요. 남들은 연애하고 여행 다니고 새로운 도전도 한다는데 저는 그럴 여유 따윈 없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었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고아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고,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도 제대로 된 친구나 연인은 만들지 못했는데요. 깊은 사이가 되면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얘기해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릴까 두려웠어요.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만나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생각도 잘하지 않았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일 뿐, 저는 그 뒤 그런 일이 또 생겨날까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회사 사람들 가운데서 헛돌기 시작했는데요. 돈이라면 벌벌거리는 저에게 점심값, 퍼킷값은 사치나 다름없어서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도시락을 싸와서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하고 말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딱 한 번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4,000원이 훌쩍 넘는 커피값에 놀라 그 뒤로는 카페에 갈 시간도 없는 사람처럼 혼자 바쁜 척은 다 하고 살았어요. 가끔 이게 무슨 공상인가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그 돈이 쌓이면 얼마의 돈이 되는지 계산이 빨랐던 저는 도무지 그런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저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며 제가 만든 틀에 갇혀 살았는데요. 회사에 가지 않는 주말은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돈도 쓰고 싶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이 다였거든요. 그러다 이럴 바에는 보람이라도 있게 봉사를 다니자 라고 생각했고, 거리상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무슨 인연인지 고아원이었죠. 버스를 한 번만 타면 1시간 조금 넘어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지냈던 곳이랑 많이 비슷해서 처음부터 정감이 갔어요. 그리고 고아원 봉사를 하기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적격이었는데,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고, 그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생활에 활력을 찾게 되었는데요. 함께 봉사를 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전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매주 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들 제각각 어떤 사연이 있고 또 계기가 있어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저처럼 자주 오시는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오셔서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꼭 회사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외에는 제대로 말도 걸어본 적 없던 그분이 남 같지 않았죠.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긴 했지만 제가 먼저 커피 드시고 하세요 라고 말을 걸게 되었고, 그게 시작으로 저와 그 아주머니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지만 이분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안도감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저도 고아였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그래도 참 잘 컸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네? 저를요? 너무 이뻐서 내가 한번 안아주고 싶네. 아주머니는 그 말이 끝나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안겨보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는데, 엄마 냄새라고 하죠. 화장품 냄새는 전혀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그분에게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고, 그분도 저를 참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어떤 날은 반찬을, 어떤 날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이모, 웬 화장품을? 지난번에는 옷을 주더니. 홈쇼핑에서 샀는데 많이 주더라고. 그리고 그 립스틱 색깔 봐라. 그게 나랑 어울리니? 그런 건 희연이 너같이 예쁘고 젊고 그런 아가씨가 바르는 거지. 왜요? 이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모 딸도 있잖아요. 우리 딸은 한국에 없잖아. 그리고 걔는 내가 사지 말라고 해도 지가 사서 바르지. 걔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전공도 미술이라고 아주 도화지든 지 얼굴이든 그리는 건 엄청 좋아해. 아, 그래도 이모 딸은 너무 좋겠어요. 이모가 엄마라서.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다행인데 자식 속을 어떻게 다 아니. 그리고 나는 너도 내 딸이라고 생각해. 꼭 낳아야만 부모 자식으로 지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어디 한번 발라봐. 내가 이거 보고 딱 네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직접 제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때 저도 속으로 나도 이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머니의 딸이 많이 부러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끝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웬일로 술도 한잔 하셨는데 엊그제가 먼저 보낸 남편의 생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는데 그렇게 술친구를 해드리니 아주머니는 아 그래 희연아 너 우리 아들 만나볼래? 전에 우리 아들이 내가 하도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궁금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둘이 나이도 2살인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때? 한번 만나볼래? 라며 뜻밖의 말을 꺼내셨고 저는 아주머니가 술김에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괜히 이모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 술김에 하신 말이지만 나중엔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깬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 괜찮다며 연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도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는데 제가 2번 거절을 하니 아주머니도 더는 당신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갔어요. 제가 쌀쌀해지는 가을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죠. 그리고 아주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희 2사람을 정말로 이모랑 조카로 보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그럴 때면 아주머니는 맞아요. 제 조카예요. 우리 조카 예쁘게 생겼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며 전에 없던 너스리를 떠시곤 했는데 그때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아주머니와 제가 가족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거짓말이지만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이불 빨래를 하시다 비누 거품 때문에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어찌나 큰 소리가 났는지 놀라서 뛰어갔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며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는데요.
넘어질 때 허리를 삐끗해 당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집에 계시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고 당분간 입원을 하라고 병원에서 권했거든요. 그러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아들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병원 수속 때문에 아드님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아주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허겁지겁 많이 놀란 듯한 남자가 뛰어오더군요. 그런데 복장이 특이했어요. 다른 곳에서 뛰어온 것이 아니라 같은 병원 건물에서 뛰어왔더라고요. 의사 가운을 입고서요. 네, 아주머니 아들은 그 병원 의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저와 아주머니 곁으로 왔는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병원에 왔으면 나부터 찾아야지. 뭘 호들갑을 떨어. 어떤지를 알아야 너를 찾든 내가 집에 가든 하는 거지. 그리고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사해.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희연이다. 저는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서 얼떨결에 허리까지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아주머니 아들은 그러냐며 같이 병원에 와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그 모습을 어쩐지 아주머니는 참 흐뭇하게 보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를 보고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어딘지 모르게 쑥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때는 대화를 나눌 겨를도 없이 아주머니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주머니 아들은 그새 호출이 와서 올라가 봐야 했고 여기는 제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일 보세요. 라고 말한 뒤 아주머니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오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갈 즈음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요. 아주머니는 저는 괜찮다고 해도 거의 막무가내로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수고를 했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 불러서 너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핸드폰을 꺼내시는데 다친 분한테서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죠. 그 뒤 30분이 넘었을까? 이제는 의사 가운이 아닌 사복을 입은 아주버님 아들이 병실로 왔는데요. 아주머니의 상태며 입원한 침대까지 꼼꼼하게 챙기더니 이내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밥도 사주고 저를 데려다 준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모, 아니, 아주머니가 움직이시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화장실 문제도 있고 제가 오늘 밤엔 여기 있으려고요. 뭐? 희연아,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렇게 아예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살살 움직이면 돼.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됐다. 석현이 너 얼른 희연이 데리고 나가.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많이 아플 거라고 하셨는데 저라도 옆에 있어야죠. 너 내일 출근 안 해? 나 때문에 휴가 쓰라고 하는 거면 나서라. 여기 널린 게 의사고 간호사야. 그리고 이 병원에 내 아들도 있는데 무슨 걱정? 엄마, 괜히 오버하지 마. 나는 정형외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의사야. 괜히 아프다고 나 부르면 곤란해. 야, 그런 게 어딨어. 의사면 다 똑같은 의사지. 그리고 엄마가 부르는데 아들이 안 와? 됐고, 희연이 힘드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여. 그리고 몰상식하게 바로 헤어지지 말고 집 앞까지 편하게 데려다 줘. 그 뒤에 네가 다시 여기 오면 되겠네. 너는 이 병원 의사니까
아무 때나 올 수 있잖아. 어차피 내일 출근도 여기로 하는데 잘 됐지 뭐. 진짜 아들 생각은 너무 안 한다. 나 어제 그제 당직이어서 힘들어 죽겠거든.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고? 아들아, 힘든 너보다 아픈 내가 먼저지 않을까? 그래, 졌다. 희연씨, 가요. 제가 다시 여기 오면 돼요. 출근도 빨리 하고 좋죠 뭐.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친부모와 친자식은 이렇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 생각지도 않은 대접을 받고 집 앞까지 아주머니 아들의 차를 타고 갔는데요. 그때 그 남자는 저한테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 제가 제 소개를 못했네요. 최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래도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저희 엄마가 많이 덜렁거리는 편인데 안 그래도 요즘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이모, 아니 아주머니 그러신 분이 아닌데? 엄청 차분하시고 꼼꼼하세요. 그거 원래 성격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원래 덤벙거리고 잘 까먹고 그러시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잠깐 다른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덤벙거리는 엄마가 훨씬 좋거든요. 희연 씨 덕에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희연 씨가 궁금하고 보고 싶었죠. 아,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너무 심각해지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아빠 사실 그렇게 오래 버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엄청 잘 견디시고 저희 곁에 그래도 오래 있다 가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아니었는데 워낙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이별이라는 게 준비가 된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아까부터 이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밤에 이불킥 할 것 같아서요.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저 왜 안 만난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 까였다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막 까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사진을 못 보셨나? 저는 꽤나 진지한 얼굴로 농담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자꾸만 주책맞게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금 저에게 이제 얼굴도 보고 서로 통성명도 했는데 저 정말 별로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니요, 별로긴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라고 저도 농담하듯 제 마음을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그럼 우리 가끔 종종 이렇게 만나볼까요? 일단은 저희 엄마 병실에서? 라고 말했는데 저는 좋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게 정신 차려보니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사람, 아니 석현 씨는 저에게 만날 때마다 참 따뜻하고 다정하게 잘해줬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석현 씨도 엄마 못지않게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서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저희는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간 누굴 만난다는 게 제 출생부터 고백해야 해서 부담이 많았는데 석현 씨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제 마음이 더 빨리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2년이 넘었을 무렵 다른 누구보다 저희가 만나는 걸 환영하고 좋아했던 이모가
저에게 아들보다 먼저 프로포즈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희연아, 둘이 그렇게 좋아 죽는데 니들은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이모 말고 엄마 하고 싶다. 시엄마. 그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너같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는 없어.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니들은 아마 모를걸?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프로포즈다. 네?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시어머니가 해요. 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석현이 그게 지 바쁘다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옆에서 여자가 기다리다가 좋은 나이 다 보내게 할 놈이야 그놈이. 그래도 석현 씨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너는 꼭 그걸 확인해야 하니?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수빈이도 그러더라. 지 오빠가 연애하고 너무 착해졌대. 하루빨리 결혼시켜야 한다고 이번에 한국 들어온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엄마 적적하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니 이번엔 아예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게 다 네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라 그래. 정말요? 제가 정말 복덩이에요?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평생 옆에서 얘기해 줄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집의 귀한 복덩이다. 내가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희연아. 우리 앞으로 평생 가족하자. 저는 이모의 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당사자인 남편한테 받은 프로포즈도 아닌데 저렇게 울어버렸으니 그 남자도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어마어마한 프로포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나? 그런데 자기 엄마가 먼저 선수쳐서 김샜다고 입이 대빨 나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반지를 언제 샀는지 동화 속 왕자님처럼 제 앞에 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희연아, 나랑 결혼하자. 정식 프로포즈를 하는데 거절하면 제가 바보죠.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비록 모든 것이 제가 많이 부족한 결혼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걸 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신우가 귀국하면서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부를 가족이 없는 저를 배려하느라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리려면 저는 혼주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모자가 상의를 했는지 저에게 결혼식을 그냥 파티처럼 소소하게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희연아, 결혼식이 뭐 대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축하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결혼하자. 이참에 나도 예쁜 한복이도 하나 맞출까? 그러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한복 맞춰드릴게요. 어머나, 그럼 나는 너무 좋지. 그래, 우리 네가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경쟁하면서 그날 아주 행복해서 입이 찢어져 보자. 엄마도 참 행복한데 입이 찢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결혼식 예의도 몰라? 결혼식 때는 신부가 제일 예뻐야 하는 거야. 희연이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지만 거기에 엄마가 오버하는 건 좀 아니지. 대충 입어. 뭐야? 너 지금 그게 너 낳고 힘들게 키운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싫어. 나도 예쁜 한복 입을 거야. 내가 없는 살림에 너 의사 공부 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 받아야지. 아, 우리 수빈이가 빨리 와야지. 내가 서러워서 아주 못 살겠다.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엄마는 오로지 아들보다 딸이 좋지. 좌우간 진짜 못 말려. 그리고 행여나 우리 희연이한테 신우이지 타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둔다. 야, 우리 수빈이가 그럴 애야? 너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살갑거든. 분명 우리 수빈이랑 희연이는 자매처럼 잘 지낼 거야. 가만 보니까 둘이 많이 닮았네. 희연아, 걱정하지 마. 내 딸은 내가 보장해. 이젠 시어머니가 될 아주머니는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던 신우가 돌아오는 것에 한껏 설레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신우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는데요. 아주머니 말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도 그렇고 워낙 식구들 인품이 좋으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신우가 귀국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해서 예비 신우를 맞이할 저녁상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차렸는데요. 곧이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끌시끌해졌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왔다? 어? 혼자 바쁜 척은 다 아는 오빠도 있었네? 뭐야, 너 오랜만에 보는 오빠한테 오자마자 시비냐? 시비는 하도 바빠서 동생 보러 미국에도 못 온다고 하니까 그냥 심술 한번 마지막으로 내보는 거지. 이제 장가가면 세연이 눈치 보여서 못 놀리잖아. 그래, 제발 그래라. 엄마, 수빈이 왔어요. 자기야, 얼른 나와봐. 못된 예비 신우이 왔다.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둘이 만나자마자 어찌나 티격태격 하는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반갑다며 포옹해오는 예비 신우와 어색하게 미국식 인사를 나눴는데요. 예비 신우를 보니 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사랑스러운 호강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것 같다면서요. 그러자 예비 신우가 한껏 애교를 부리며 이제부턴 내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나 한국에 취직할 회사도 정해졌어. 라고 말했는데요. 신우는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 고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뒤로 이야기의 꽃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이 결혼식이라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야기가 듣고만 있어도 너무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뉴페이스인 예비 신우였는데요. 그러다 신우 목에서 자꾸만 반짝거리는 목걸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신우가 상체를 많이 숙였을 때 보였던 목걸이의 펜던트가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똑같은 목걸이 나도 있는데 라고 말해버렸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기도 같은 목걸이가 있다고? 잠깐만. 저는 방에 가서 잘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를 들고 나왔어요. 사실 결혼을 약속하고 저는 이미 예비 시댁에 들어와 예비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이 간직했던 목걸이를 가족들 앞에 내놓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놀라셨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목에 차고 있었고 원장어머니 말로는 펜던트가 반쪽인 걸 봐서는
다른 반쪽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별 기대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가씨 목걸이랑 너무 똑같아서. 수빈아, 그거 줘봐. 그리고 오빠 있잖아. 내 목걸이 뒤에 봐. 언니 목걸이도. 예비 신우의 목소리는 어쩐지 아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예비 남편이 두 목걸이의 펜던트를 확인하고 뒤에를 본 순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목걸이 뒤편엔 누군가 뾰족한 걸로 적어놓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 목걸이에는 희연이, 예비 신우의 목걸이엔 소연이 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말을 해주셨죠. 수빈이 입양할 때 이름이 소연이었어. 그 원장님 말로는 자매가 똑같은 목걸이 반쪽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희연이 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아가씨가 입양이요? 내가 딸을 무척 갖고 싶었거든.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봉사를 다니다가 우리 수빈이를 만났어. 딱 보자마자 내 딸이 저기 있구나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수빈이는 7살이 넘어서 기관에 왔다고 하는데. 엄마, 그 다음 말은 내가 할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 때 나는 아빠가 맡았어. 둘도 안 된 애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지. 아빠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같이 살기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고 언니는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나는 고모들 손에 자라다가 아빠가 술 때문에 알코올 치매가 와서 길거리에서 객사했거든. 그래서 고모들이 바로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 이 목걸이 보고 엄마가 찾아올 거라나? 나는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목걸이를 풀진 않았어. 날 버리고 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거든. 엄마는 병으로 내가 3살 때 돌아가셨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이모가 편지를 남겨서 그렇게 알고 있어. 동생이 있다는 건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미안. 내가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건 날 낳아준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엄마는 저녁 되면 울고 계셨어.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아마도 두고 온 딸 때문에 울고 계셨던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엄마는 항상 슬퍼 보였거든. 제 말에 신우, 아니 제 동생 소연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내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이유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펑펑 울었는데요. 다음날 결혼식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저희 모두는 한참을 말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다음날 식구들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보면 너무 웃겨요. 그때 다른 사촌들도 니들끼리 싸웠니? 왜 눈들이 전부 다 개구리 왕눈이가 됐어? 사진 어떻게 찍으려고 그래? 얘들 사진 전부 포토샵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사진을 남기길 원했어요. 일생일대 한 번의 사진이긴 했지만 그게 더 추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찍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 뒤 남편은 저와 소연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와 달리 저희는 저희가 친남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자매에게 남겨진 목걸이 뒤에 글씨체가 누가 봐도 한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 역시 저희는 친자매가 맞았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이건 기적이라고. 하늘에 계신 저희 친엄마한테 앞으로는 두 딸 모두
저한테 맡기시고 그곳에서 편하게 행복하세요. 두 아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내 큰딸이야. 희연이, 수빈이, 아니 소연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뒤 저희는 남편까지 포함해 끈끈한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수빈이는 이제 소연이었을 때의 아픔도 조금씩 잊혀져 갔고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의 엄마처럼 살뜰하게 저희 모두를 챙겨주셨는데요. 가족 모두 시간이 나면 봉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즐겁게 지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즈음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고 새로운 식구가 태어난다는 기쁨에 저희 가족은 매일 행복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는 현재 출산 겸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 책도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보며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저희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아니 저희 자매에게 오늘이란 기적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종교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떠나버린 저희 엄마가 당신을 대신할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자매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생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다시 만난 제 동생과 평생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상하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인 저희 남편과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부족한 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사랑이 넘치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막상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쓰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드라마고 기적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런 감사한 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가정의 평화가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